인어공주 문어마녀의 죽음. 인어공주의 최종 빌런 우르술라는 왕자 에릭과 결혼에 실패한 에리얼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바다로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에 에릭은 에리얼을 구하기 위해 작사를 던지며 우르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화가 난 우르술라는 거대한 문어 괴물로 변하게 되고 에릭이 탄 배를 부숴버린 뒤 에리얼을 죽이려고 하죠. 에릭은 재빨리 주변에 있던 난파선에 올라탄 후 우르술라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파선의 뾰족한 뱃머리가 우르술라의 배를 관통하자 그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데요. 때마침 번개까지 치며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우르술라의 몸은 갈갈이 찢겨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영혼을 빼앗겼던 인어들이 해방되며 애니메이션은 엔딩으로 향하게 됩니다. 해당 장면은 1989년에 나왔던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의 최종 전투 장면인데요. 그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악당의 잔혹한 최후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이 씬은 팬들 사이에서도 디즈니 나이트메어라 불리며 종종 회자된다고 합니다. 2. 아기 코끼리 덤보의 환각. 커다란 두 귀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아기 코끼리 덤보에도 기괴한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덤보는 목이 말라 물을 한가득 마시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물이 아닌 술이었죠. 술에 취한 덤보는 헛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분홍색 코끼리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납니다. 크기도 생김새도 다양한데요. 눈동자가 없이 새까매서 더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색깔은 점점 화려해지고 기묘한 무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코끼리의 머리로만 만들어진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죠. 코끼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갖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음악도 점점 고조되고 빛도 번쩍이면서 마치 정신착란이 올 것만 같죠. 마지막은 코끼리들이 죽음을 맞이하듯 녹아내리면서 구름이 되는 것으로 환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약 4분 동안 이어지면서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실제로 서양권에서는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는 자들이 환각을 보는 것을 분홍 코끼리를 본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른들 입장에서야 흔히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어린이들 입장에서 해당 장면은 그야말로 기괴하기 짝이 없어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3. 피노키오의 흡연과 당나귀 변신 장면. 학교에 가라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피노키오는 놀기 좋아하는 램프윅에게 꼬여 기쁨의 섬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담배와 술을 하며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피노키오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연기를 빨아들일수록 기괴하게 바뀌는 얼굴색도 공포스럽죠. 한편 램프윅은 맥주를 마시자 점점 당나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로만 봐도 램프윅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숨이 넘어갈 듯 괴물 같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도 같이 숨막히게 합니다. 혹자들은 어린 피노키오가 술과 담배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했을 거라고 하는데 과연 디즈니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바다코끼리와 아기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한 장면입니다. 어느 섬에서 바다코끼리와 목수가 바닷속에 있는 아기굴들을 발견한 후 육지로 나가자고 이야기하는데요. 엄마 굴은 달력을 보며 아기굴들을 말렸습니다. 서양에서는 알파벳 R이 들어가 있는 달에만 굴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면 분명 잡아먹힐 거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다코끼리는 엄마 굴을 힘으로 때려 눕히고 아기굴들을 물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기굴들을 바다코끼리 혼자 깨끗하게 먹어치우죠. 이후 굴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장면이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이 장면은 시간이 흘러서도 논란의 장면 중 하나로 손꼽혔고 앨리스 매드니즈 리턴즈라는 게임은 이 장면을 더욱 잔인한 버전으로 오마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5. 라푼젤의 엄마 고델의 최후. 고델은 라푼젤의 양어머니로 머리카락에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는 라푼젤을 납치해 탑에 가둔 뒤 자신의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데 이용했죠. 하지만 라푼젤은 플린을 만나 모험을 한 뒤 출생의 비밀을 기억해내고 고델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이에 고델은 라푼젤을 쇠사슬로 묶어가두고 그녀를 구하러 온 플린마저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라푼젤은 죽어가는 플린을 살리기 위해 평생 고델에게서 달아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를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하지만 플린은 고델로부터 그녀를 구하기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라푼젤의 금빛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까맣게 변했고 그 고유의 치유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고델의 젊음을 유지하던 효과도 사라져버리면서 순식간에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델은 괴로워하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깨진 거울 앞에 서는데요. 이때 거울에 비친 고델의 눈이 끔찍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공포증을 느끼며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권선징악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악당의 최후를 끔찍하게 표현했던 장면이지만 의도치 않게 많은 관람객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1. 학교생활. 학교생활은 애니메이션 채널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한 학원 일상물 만화입니다. 귀엽고 활발한 주인공 유키를 중심으로 학교 기숙 동아리인 학교생활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1화 마지막 장면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깨진 창문과 피범벅이 된 교실, 심지어 학교 안팎으로는 좀비들이 우글거리죠. 알고 보니 학교생활부라는 동아리 활동은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학교에 고립된 것을 의미했고, 밝고 활기찬 학교의 모습은 끔찍한 현실을 잊기 위한 유키의 망상이었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은 1화에서 나온 부자연스러운 장면을 돌아보며 충격에 빠집니다. 침실로 사용되는 자료실, 학교에 삽을 가지고 다니는 쿠루미, 옥상 화단에 있는 십자가는 이 만화가 사실 좀비물이라는 반전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후에 밝혀지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쿠루미가 애지중지하는 삽은 자신의 이상형인 선배가 좀비가 되었을 때 죽이는 데 사용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유키가 학교생활부에서 의지하고 따르는 인기 여교사 메구미의 정체도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메구 언니가 도대체 누구죠? 사실 메구미 선생님은 이미 좀비가 되어 유키의 환각에서만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화 내용에 따라 오프닝도 점점 기괴하게 바뀌었는데요. 1화의 오프닝은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학원 일상물 같은 모습이었지만 2화 오프닝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밝은 햇살 아래 평화로운 학교가 나오는 장면은 좀비들로 가득 차 있는 어둡고 폐허가 된 교실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메구미의 죽음이 밝혀진 이후 칠판에 그려진 메구미는 어느새 지워져 흔적만 남아있고, 밝게 웃는 메구미 대신 메구미의 리본이 달린 묘가 나오는 등 점점 끔찍하게 변화되었죠. 이후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학교생활부의 다른 인물들마저 환각을 보고 생존자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등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암울하다, 작가님 진짜 너무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청자들의 동심을 파괴한 것과는 별개로 학교 생활은 신선한 전개로 연일 화제가 되었고, 결국 실사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는 노부부인 뮤리엘 할머니와 유스테스 할아버지가 키우는 반려견 커리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작은 분홍색 강아지가 주인공이라는 점과 7세 이용가라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이 만화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를 본 어린이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만화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올린 소녀가 나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콘서트 예매권에 당첨된 뮤리엘 유스테스 부부는 거대 바퀴벌레의 안내에 따라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는 바퀴벌레가 꾸민 함정이었는데요. 커리지에게 악마의 소포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벽 속에 있는 괴물로 뮤리엘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결국 커리지는 사랑하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받아 정체불명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소만 알려줬을 뿐 정확히 어디에서 소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는데요. 하는 수 없이 건물 내 모든 문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방에서 여러 끔찍한 괴물이 튀어나와 겁쟁이 커리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괴물들에게 시달리다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문 앞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커리지가 문을 열자 다행히 방 안에는 뒷모습만 보이는 금발머리를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녀가 뒤를 돌아봤는데요. 눈은 충혈되어 곧 튀어나올 듯 커졌고 얼굴은 시뻘건 도깨비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란 혀를 날름거리며 괴물 같은 괴성을 질렀죠. 이 순간 커리지를 포함한 수많은 어린이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에는 마스크 키티, 보름달의 정령, 괴짜이 발사 프레드 등 굉장히 기괴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있는데요. 수위 높은 표현과 괴기스러운 장면이 많아 제작진조차도 이 작품이 어린이 채널에 방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 파닥파닥. 니모를 찾아서 같은 발랄한 포스터가 인상적인 파닥파닥의 이야기는 작은 횟집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푸른색 고등어 파닥파닥은 어느 날 어부에게 잡혀 항구 근처 횟집 수족관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좁은 횟집 어항 안에서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다른 물고기들과는 다르게 파닥파닥은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주기만 기다릴 순 없어. 여기서 나가야 돼. 이 모습을 본 많은 어린이들은 탈출에 성공해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파닥파닥의 모습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파닥파닥과 같은 수조에 있던 물고기들이 횟집 손님의 주문을 받고 회로 떠지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파닥파닥이 니모와 같은 종인 흰동가리를 잡아먹고 죽은 물고기를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로 주는 등 끔찍한 장면이 연달아 나왔죠. 이후 결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파닥파닥의 탈출 의지를 비웃으며 죽은 척으로 목숨을 연명하던 올드넙치가 횟집 손님의 넙치의 주문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갑자기 횟집 손님이 넙치 대신 고등어로 마음을 바꿔 파닥파닥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심경의 변화가 생긴 올드넙치가 탈출에 성공해 바다로 가게 되죠. 이를 본 관객들은 아이들이랑 니모를 찾아서 같은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충격받고 지금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니모의 참맛을 찾아서로 제목 바꿔라 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잔인하고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완성도 높은 작품, 아동용 애니메이션 같은 포스터만 아니었어도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이후 파닥파닥을 제작한 이데이 감독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서 아동용 작품과 같은 해피엔딩을 기대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는 애니메이션이 반드시 아동용일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페더스 매크로우. 이 작고 사랑스러운 펭귄은 월레스와 그로밋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대사도 없고 항상 무표정으로 다니지만 가끔 머리에 고무장갑을 뒤집어 쓰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귀여운 외모 뒤에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페더스는 어느 날부터 월레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월레스는 손님용 방을 내어주었지만 페더스는 마음대로 강아지 그로밋의 방을 빼서 지내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로밋이 산책할 때 이용하는 기계 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페더스는 갖은 노력을 하며 집주인 월레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월레스는 손님인 페더스에게만 관심을 쏟아 그로밋은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된 그로밋은 가출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길거리를 떠돌던 그로밋은 벽에 붙은 충격적인 전단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상 수배범 페더스에 대한 경찰 공고문이었습니다. 이 답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전단지 속 페더스는 빨간 고무장갑을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변장이었습니다. 페더스의 실체를 알게 된 그로밋은 그를 끈질기게 미행했는데요. 기계바지에 조종 연습을 하고 주변 건물의 치수를 재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석 전시회에서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페더스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도중 월레스의 집에서 기계바지를 보고 또다시 도둑질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아몬드 절도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월레스와 그로밋을 옷장에 가두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이들에게 총을 쏘는 등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밋의 대활약으로 페더스는 붙잡혀 동물원으로 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그로밋이 미행 도중 페더스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로밋이 숨은 상자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에도 무표정인 페더스의 모습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는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 프레드.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는 주인공인 분홍색 강아지 커리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린이용 만화치고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와 많은 어린이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죠. 그중 프레드는 괴짜 이발사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입니다. 프레드는 커리지의 주인인 뮤리엘의 조카인데요. 휴가를 내고 오랜만에 뮤리엘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뮤리엘의 남편 유스테스는 프레드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녀석은 이발사야. 생긴 것도 아주 괴상하고 머리도 아주 이상하게 깎는다고. 이후 등장한 프레드의 모습은 유스테스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노란색 더벅머리에 눈은 항상 초록색으로 충혈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입꼬리가 양옆으로 길게 찢어진 기괴한 모습이었죠. 뮤리엘의 안내로 집으로 들어온 프레드는 커리지를 본 순간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커리지와 욕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부드러운 털 좀 봐. 복슬복슬한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후 가방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찾더니 샤워 커튼을 뜯은 후 커리지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이발기였죠. 알고 보니 프레드는 털만 보면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털 편집증 환자였는데요. 자신이 키우던 햄스터, 털복숭이 손님,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도 자신의 관기를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공포에 질린 커리지는 뮤리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욕실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탈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문은 고장나 열리지 않았고 프레드의 덩치와 힘은 커리지가 저항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모든 털이 밀리기 직전 기지를 발휘한 커리지는 프레드의 팔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뮤리엘의 집을 급습해 프레드를 체포했는데요. 알고 보니 프레드는 과거 털만 보면 밀어버리는 관기로 정신병원에 갇힌 적이 있었고 커리지의 신고로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드는 단 한 번 등장했지만 이후 다양한 창작물이 탄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의 상징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3. 그린밥. 네모난 몸매에 구멍이 송송난 스폰지밥은 오랜 시간 많은 친구들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만화 네모바지 스폰지밥에는 공포스럽고 기괴한 장면들도 나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청자가 뽑은 공포 에피소드들 중 하나인 마술연필편에 나오는 그린밥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어느 날 배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그만 연필을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 연필은 계속해서 가라앉아 스폰지밥과 뚱이 옆에 떨어지게 됩니다. 호기심에 이 연필을 주워 낙서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그림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스폰지밥은 자기 자신을 똑 닮은 그린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린밥은 태어나자마자 주변 친구들을 공격하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 말려봐도 오히려 연필의 힘을 이용해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스폰지밥은 연필을 빼서 반대편에 달린 지우개로 그린밥을 지워 없애버렸죠. 이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이는 스폰지밥의 착각이었습니다. 실수로 마저 지우지 못한 그린밥의 한쪽 팔이 살아남아 기괴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그린밥은 복수하기 위해 남은 한 팔을 접었다 피며 간신히 스폰지밥의 집에 도착했죠. 잠입에 성공한 그린밥은 남은 한 팔로 그림을 그려 힘겹게 자신의 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스폰지밥에게 다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린밥, 내가 스폰지밥이야. 지금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반복하던 그린밥이 어느새 감정이 생겨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인격이 생겨난 것처럼 말이죠. 가까스로 잠에서 깬 스폰지밥은 그린밥의 위협을 피해 집안 구석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력이 바닥나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말았는데요. 모든 것을 체념한 스폰지밥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그린밥이 실수로 밟은 종이를 발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스폰지밥은 그린밥을 책 속에 봉인하는 데 성공하며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주인공 스폰지밥이 죽을 뻔한 에피소드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특히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는 도플갱어 괴담과 그린밥 에피소드가 맞물려 더 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디지몬 테이머즈. 디지몬의 세 번째 작품인 테이머즈는 밝고 명랑한 기존 시리즈에 비해 유독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만화 후반부 내용은 실제 이용과 만화치곤 굉장히 공포스럽고 기괴했는데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캐릭터가 바로 인프몬입니다. 인프몬은 악마의 꼬리와 머리 양쪽에 뿔이 달려있고 빨간색 스카프와 장갑 그리고 배에는 스마일 그림이 있는 디지몬인데요. 쉽게 말해 최강의 디지몬이 되고 싶은 마음과 나약한 디지몬의 모습을 악마
엄마의 이미지와 어린이 같은 외형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죠. 인프모는 주인공 일당과 함께 지내는 동안 동료 디지몬을 향해 넌 인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디지몬이지? 라고 비아냥거리는 등 건방진 태도로 일관했지만 막상 본인이 배틀에 나설 때마다 처참하게 패배하며 최면을 구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인공의 일당은 인프몬을 사랑으로 품어주었는데요. 특히 레나몬은 인프몬이 과거 강한 힘을 원해 다른 디지몬을 사냥했던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둘은 가깝게 지내며 고민 상담도 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프몬은 12지신 디지몬 중 하나인 차츠라몬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들이 따르는 신과 계약해 힘을 받는 대신 주인공 일당을 죽여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주인공 일당과 싸운 추억과 애정을 외면한 채 오직 강한 힘만을 원했던 인프몬은 그 제안을 너무나 쉽게 수락했죠. 이후 베르제브몬이라는 강력한 악마 디지몬으로 진화하자마자 주인공 일행을 찾아가 공격하기 시작했고 주인공 일당은 갑자기 강해진 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베르제브몬은 그동안 가깝게 지냈던 구미호몬을 가장 먼저 죽이려 했죠. 이후 레오몬이 등장하며 그를 진정시키는 듯 했는데요. 베르제브몬은 방심한 레오몬에게 강한 일격을 가했고 레오몬은 그 자리에서 배가 뚫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르제브몬은 레오몬의 시체에 남은 힘까지 흡수하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주인공의 일당이 공포에 사로잡힌 채 절망했고 특히 레오몬의 파트너였던 황주연은 아예 정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지몬 시리즈 중 주인공의 파트너 디지몬이 죽는 것은 이 에피소드가 최초였는데요. 과거 동료에게 배신당해 주인공 일당이 죽게 되는 것을 본 시청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인프몬의 마음이 언젠간 바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레나몬의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에피소드였죠.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는 서기 1889년을 배경으로 하는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인 장과 나디아가 최첨단 과학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를 탑승하며 벌어지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높은 작품성과 세계적인 인기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만화지만 어린이들이 보기에 충격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틸러스 최대의 위기편에 나오는 페이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틸러스호의 수리기사인 페이트는 해박한 과학 상식을 가진 유능한 선원이자 장과 나디아의 관계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 꽃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다정하고 친절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기습 공격한 적군의 잠수함 가피시에 의해 노틸러스호 일부 기능이 고장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수리하기 위해 바다 위로 올라갔다가 가피시로 오해한 해양 경찰의 폭격 피해까지 입게 되었죠. 결국 노틸러스호의 네모 선장은 배를 완전히 가라앉혀 침몰당한 척하는 최후의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때 페이트는 망가진 내부를 수리하기 위해 보조기관 구역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유독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네모 선장은 이 유독가스가 노틸러스호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구역을 폐쇄했고 페이트는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죠. 놀란 장과 나디아는 즉시 페이트가 갇혀있는 문 앞에 서서 곧 꺼내주겠다고 말했지만 페이트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너희들도 위험해. 네모 선장님의 판단은 아주 훌륭했어. 라며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동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페이트는 네모 선장과 동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이를 듣는 동료들은 그저 숨죽여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적의 시간이 흐른 후 페이트가 갇혀있는 구역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 경보음이 울리는데요. 페이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싫어.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나에겐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야. 주변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혼자 남게 된 줄 알았던 페이트는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후 나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라는 말을 끝으로 서서히 죽어갔고 그의 속마음을 알게 된 동료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오열하며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잔인한 장면 없이도 전쟁의 잔혹함을 묘사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페이트에 살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를 받던 수많은 어린이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마법기사 레이어스. 서로 다른 학교 학생이었던 히카루, 우미, 후는 견학 수업 일정이 겹치는 우연으로 도쿄타워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녀들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 눈부신 빛이 쏟아지며 이 세계로 소환되는데요. 그들과 마주한 마도사 클레프는 주인공들에게 위기에 빠진 세계 세피로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너희들은 하루빨리 마법기사가 되어서 자가체에게 납치된 에메로드 공주를 구해야 돼. 이후 히카루, 우미, 후는 마법기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소녀들은 모험도
전투 중 새롭게 만난 동료의 도움과 위기에 굴하지 않는 우정과 열정의 힘으로 씩씩하게 이겨냅니다. 이를 통해 점점 갑옷과 무기가 업그레이드되고 드디어 마법기사에게 힘을 빌려주는 거대 로봇인 마신까지 만나며 최종 빌런 자가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소녀들은 자가트의 본거지로 향했고 치열한 혈투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마신에 탑승해 소녀들을 공격하며 충격적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공주는 자가트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라 그와 사랑에 빠졌던 것이었죠. 그 때문에 세피로를 위한 기도가 소홀해지게 되었고 결국 이 세계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후 공주는 주인공들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합니다. 마법기사들이여, 제발 나를 죽여줘. 알고 보니 세피로 세계에서 공주는 그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다른 세계의 존재를 데려와 공주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소녀들의 역할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둥을 죽이기 위한 병기였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공주를 죽이는데요. 마법기사의 임무를 완수하자마자 다시 도쿄타워로 돌아오게 된 소녀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만화는 끝나게 됩니다.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공주의 기괴한 모습과 충격적인 결말로 현재까지도 많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1. 24기 폭풍 수면 꿈꾸는 세계 대격돌. 어느 날 떡잎 유치원에 유보라라는 소녀가 전학 옵니다. 이때부터 떡잎 마을 주민들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른들은 매일 악몽을 꾸게 되었고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 보라의 꿈속 세계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황폐했습니다. 그녀의 꿈에선 가뭄이라도 온 듯 땅이 갈라져 있었고 하늘은 먹구름이 낀 듯 우중충했는데요. 이후 무섭게 일그러진 거대한 얼굴이 나타나 보라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이 괴물이 등장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보라의 엄마였죠. 과거 연구원이었던 보라의 엄마 아빠는 실험을 하던 중 실패했고 기계 폭발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이를 알지 못하는 어린 보라는 기계에 가까이 다가갔고 보라의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결국 기계는 폭발했고 보라의 엄마는 딸을 감싼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엄마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보라는 그날 이후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죽게 됐으며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보라가 꾸는 악몽에서 엄마의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부패한 듯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는데요. 거먹게 패인 눈에서는 덩쿨 같은 머리카락이 솟아나오기도 했습니다. 몸집이 거대해진 엄마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보라를 부르며 쫓아왔습니다. 보라가 이러한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선 마을 사람들의 꿈 에너지를 갈취해야 했고 꿈 에너지를 뺏긴 마을 사람들은 악몽을 꾸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극장판은 유보라라는 소녀의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사고와 악몽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극장에서 부모님과 같이 보러 갔다가 공포스러운 내용과 묘사로 인해 애니메이션을 채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온 아이들도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2. 4기 핸더랜드 데모험. 핸더랜드 데모험에는 눈사람 형태의 악당 스 노우맨이 등장합니다. 그는 문서를 위조해 떡잎마을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데요. 아이들은 스 노우맨을 잘 따랐고 선생님들도 그를 신뢰했죠. 이후 스 노우맨은 짱구의 집에 방문해 친화력으로 짱구의 엄마 아빠를 포섭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스 노우맨이 친절하고 사교성 좋은 캐릭터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짱구가 가진 굉장해 엄청나라는 마법의 트럼프 카드를 빼앗기 위한 스 노우맨의 계략이었는데요. 짱구의 부모님이 술에 취해 잠들자 스 노우맨은 짱구에게 다가가 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짱구는 공포를 느꼈지만 카드로 마법을 사용해 맞서 싸웠고 스 노우맨이 트럼프 카드를 얻기 위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는 편지와 함께 핸더랜드 테마파크 입장권을 짱구의 집 우편함에 넣어두고 갔는데요. 스 노우맨을 믿고 있던 짱구의 엄마 아빠는 짱구를 데리고 핸더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엄마랑 아빠 그 녀석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짱구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말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었죠. 짱구의 엄마 아빠는 핸더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날이 어두워지고 짱구의 부모님은 집에 가기 전 화장실에 들릅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땐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는 내내 묵묵부답이었고 표정도 이전과는 달리 어두웠죠. 그 기묘한 분위기는 목욕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짱구가 엄마,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라고 물어보자 그들은 말없이 욕조에서 일어났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몸은 마치 목각인형처럼 팔다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놀란 짱구가 의문을 제기하자 둘은 입을 딱딱거리며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짱구를 잡으려고 다가오는데요. 겁에 질린 짱구는 화장실에서 발버둥치며 이들에게서 도망치려고 하죠. 알고 보니 스노우맨이 핸더랜드에 놀러온 짱구 부모님을 가짜 인형과 바꿔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집이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어린 짱구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왔을까요? 3. 14기 춤을 춰라 아미고. 늦은 밤에 혼자 걷다 보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짜 인간이 나타난다. 집으로 돌아오는 건 가짜 인간이고 진짜는 사라진다. 어두운 밤 떡잎마을 유치원 선생님인 채성아는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황급히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느껴지는 인기척에 몸을 돌린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눈앞에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결국 그 가짜 인간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떡잎마을에 한 가지 괴담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가짜가 나타나 진짜 행세를 한다는 것이었죠. 소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짱구 가족은 장을 보기 위해 새로 생긴 마트로 향했습니다. 짱구가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자 귀찮아진 짱구 엄마는 그를 두고 떠나버렸는데요. 이때 떡잎마을에 벌어진 상황을 아는 히로인 제키가 등장합니다. 엄마를 찾던 짱구는 제키와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얘 짱구야. 누군가 짱구를 불렀습니다. 짱구의 엄마였죠. 하지만 제키는 짱구 엄마에게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고 짱구 엄마를 유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에 끌려가던 짱구는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엄마가 둘이잖아. 카트를 밀던 제키는 빠른 속도로 짱구가 있는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짱구의 옆에 있던 엄마는 공격을 받고 온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는데요. 알고 보니 가짜 짱구 엄마가 마트에서 진짜 행세를 하며 짱구를 데려가려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들이었던 짱구조차 엄마를 구별해내지 못할 정도로 감쪽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공포스러운 일은 철수 내에도 일어납니다. 철수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닭 요리를 하던 중 그녀의 입은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벌어지는데요. 입안에는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이 솟아있었죠. 그녀는 기다란 혓바닥을 내려 생닭을 잘근잘근 씹어먹는데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철수는 우연히 뒤에서 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짜 인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도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던 철수는 다음날 엄마를 껴안으며 사라지지 말아달라고 울먹입니다. 이때 철수를 아는 철수 엄마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지죠. 철수 너도 얼마 안 남았단다. 어느새 짱구네 가족 주변인들은 가짜로 바뀌어 있었고 고통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성아 선생님은 앞종을 밟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짱구 아빠의 직장 동료 고뭉치는 머리에 자가 꽂혀 있음에도 태어났죠. 이렇듯 가짜 인간의 기괴한 모습과 공포스러운 극 분위기로 인해 춤을 춰라 아미고를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춤을 춰라 아미고는 어른이 봐도 무서운 극장판으로 평가되었고 현재까지도 최고의 짱구 공포 극장판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새 극장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이 공포로 다가오는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이죠. 만약 극장판에서처럼 항상 봐오던 가족이 평소와는 달리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